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가 이제 학문의 비판적 수용과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기출에 나온 몇 개의 작품 중에 중점적으로는 20학년도에 나온 수능의 서양의 우주론 지문, 그 뉴턴의 중력 법칙 이론으로도 좀 유명하죠. 해당 문제로도. 그래서 그 지문 중심으로 나머지 지문들이랑 공통점 같은 것들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19년 3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우리 칠정산 내편이라는 우리 조선의 역법과 관련된 지문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제가 지금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문제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뭐 섭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요약을 하진 않았고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 월, 일, 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세종은 주기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주부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 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역법이라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탄생하고 발전해왔는가 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을 거고요. 얘를 우리나라가 수용한 거죠. 이제 조선이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종을 필두로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어떻게 수용을 했냐 하면 기존의 이 역법이라는 거 중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변형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세종 12년 교식 추구에 오차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역법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즉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트러블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입성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중국의 것을 최대한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만 바뀌었어?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의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기준 값만 변용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이 기준의 값만 변용해서 수용을 했구나 라는 게 이 칠정산 내편이라는 서적에서 중국의 역법을 조선에 맞추어서 수용하게 된 어떤 방식입니다. 그쵸? 자, 다른 지문도 보시면요, 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 서학과 유서에 관한 지문인데, 자, 바로 내용 읽어볼게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역시 어디서? 중국에서 이 유서라는 것이 비롯되었는데, 원래 이 유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네? 비교 혹은 비교만 하는 거고 해석은 가하는 게 아니래. 그렇죠? 근데 뭐는 해? 필요한 부분만 뽑는 거는 해. 일부 발췌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 하는데,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역시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죠. 그렇죠? 활용하는데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서와 일단 차이점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는 국가가 주고 여기서는 개인이 편찬, 이렇게 차이점도 발생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요소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하고 뭐 호술되는 내용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있냐면 여기 해석이라는 요소도 가미되었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장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해서 우리 조선에서는 중국의 유서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살펴본 두 지문, 지금 얘까지 해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들, 자, 중국에 있는 거를 우리 조선이 가져와서 활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변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히 최소한의 범주에서 변형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부분 19학년 누수능이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 뭘로 출발합니까?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선을 지구 중심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했어요. 어디로 출발을 해? 서양으로 출발을 하네요. 서양에서 중국으로, 즉 중국이 서양의 학문을 수용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루어졌다. 서양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회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맥락상 중국에서는 전파되었을 때, 즉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 즉 중국의 지적유산,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높아졌다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오게 된 것을 어떻게 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뭐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합치다, 그쵸? 혹은 기존의 것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서양의 것과 우리가 합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자,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가는 코페르니쿠스는 했어요. 다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왔네요.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 한번 쭉 보시면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뭘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일단 단순하게 천체의 운행을 기술할 방법을 찾았대잖아요. 즉 기존의 방식에서는 너무 복잡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 형이상학적 문제가 무슨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어지는 내용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래요. 우리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뒤에 있는 학자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모른다고 쳐도 사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이라고 했죠. 자, 코페르니쿠스는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학자입니다.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와 고대의 학자 중 누가 더 선행하고 누가 더 후행하는지는 여러분들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주위를 이 다른 행성들이 돈다는, 항성들이 돈다는 이 지구 중심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서양의 우주론이라고 일단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고 보니까 코페르니쿠스로 대두되는 태양 중심설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로 대표되는 지구 중심설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선후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먼저고 얘가 이제 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즉 훨씬 더 단순해졌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과학 이론으로서 훨씬 더 정합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했어요. 자, 정리하면 뭡니까? 기존의 학설에 따라서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개혁적인 이론이라서 우리가 사실 믿고 따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랑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대립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모양을 제시하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뒤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 중간쯤에 있다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도 인정,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하는 입장이 브라헤라는 사람이 내세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브라헤랑 또 누구는 상반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 케플러라는 사람은 상반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이상하네. 케플러는 브라헤랑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어서 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브라헤는 이 중간 지점에 있었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즉, 이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인정하는지가 내용상에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보니까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태양을 중심에 놨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랑은 사실 상충하는 거잖아. 그쵸?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태양이 어떤 개체들 간의 중심에 있긴 하구나. 이 부분을 이제 긍정했다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구가 그 중심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대립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혹은 동조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립되는 구조 그대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네요. 그래서 이 케플러의 이론으로부터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온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뉴턴은 태양 중심선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했어요. 뉴턴도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성공적으로 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연역했는데,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하고 개념 정의하고 있죠.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층을 이루는 어쩌고 하면서 만유인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서양의 학문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서양의 우주론이 어떤 형태로 정립되어 있는지 정도만 일단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유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저 A라고 단락화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되겠죠. 후술되는 이 다음 문단이랑 이어지는지 이제 보시면은 사실 만유인력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 문단은 저 문제 풀 때만, A 박스에 해당하는 문제 풀 때만 다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자, 그러면 중국이 일단 유입이 됐는데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이 시헌역에서 수용을 했고, 이게 공식 채택이 되었대. 공식으로 채택했다는 거는 누가 수용했다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헌역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는데,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국의 전통과 서양의 과학이 적절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 수용할 때는 중국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도저히 이거는 오차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만 변용을 했는데, 중국에서 서양을 수용할 때는 어떻게 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니네가 새로 가지고 온 거를 우리 한번 맞춰보자,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수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보니까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했어요. 우리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고대 문헌은 부정하고 있고요. 근데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 전통이라는 범주 안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에 따라서 혹은 이 정도는 이제 기존에 봤던 어떤 다른 지문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고대 문헌은 안 돼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자르죠. 중국 우주론에서는 일단 16세기 말부터 그리고 1644년까지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 수용했다. 뭐를? 서양 과학을. 그것도 누구의? 브라헤와 케플러의 서양 과학을 수용을 했어. 그리고 자리도 잡았어. 근데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은 부정했어. 중국 고대의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은 부정했어. 중국 고대는 부정. 대신에 성리학은 긍정했어.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서양 과학을 재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 없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다, 직접 만들어낸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17세기 후반에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이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추론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학문, 이거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호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합니다. 웅명호랑 왕석천 매문정은 둘이 반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는 성리학 같은 거는 안 따랐고 뭐는 긍정했다? 중국 고대 문헌 고전은 긍정했다. 매문정은 고대의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이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거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이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최대한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거네요.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라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했어요. 제가 지금 뒷문단은 그냥 쭉 읽었거든요. 왜? 우리 여기서는 추가로 정리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뭡니까? 얘가 사고전서라는 책도 썼다. 근데 왜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 안 했습니까?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했대잖아요. 뭐를? 얘가 한 거를 그냥 지금까지 다 썼대잖아요. 얘가 입장은 견지한 게 뭔데? 고전이 애초에 서양 과학이랑 맞닿아 있다 이거니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만 쭉 해도 서양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거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보면 서양은 코페르니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및 프톨레마이오스의 대립으로 대두되는 태양 중심설과 이 지구 중심설의 대립, 이 태양 중심설의 승리를 지지하는 케플러와 뉴턴 등의 이론의 발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이 이론을 누가 수용을 해? 중국이 수용을 해. 근데 중국도 기존에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 그래서 중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문 체계랑 서양에서 새로 도입되는 이 학문 체계를 최대한 같이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즉 회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고, 그 방식은 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학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데 웅명호와 방이지 같은 사람은 이 중국의 고대 문헌의 내용은 부정하고 성리학적인 관점은 긍정했고, 왕석천과 매문정 같은 사람은 이 성리학적인 이론은 부정했고 대신에 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서양의 과학이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 그냥 이제 내용 일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일단 이 맥락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둘의 학문적인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네. 우리 중국에서도 형이상학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성리학적인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얘기도 있었으니까 전부 다 검토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존 지식에 대한 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서양 천문학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시연역을 공식 채택했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왕석천과 매문정 중에 매문정이 사고전서 작성하는 이 기점에서 이 부분이 주류가 되었다고 했고, 매문정은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니까 4번도 옳은 선택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자,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아까 구체적으로 경험적이라는 측면, 중국에서 나온 부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해의 바탕을 둔다면 경험적 추론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때 중국에서도 과학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중국과 달리라는 부분이 잘못돼서 정답 5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우리 선택지의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이죠. 그러면 지문의 내용과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판단해도 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적인 부분이랑 대립하는 요소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일단 문장을, 이렇게 긴 문장은 판단해야 되는 사실을 좀 쪼개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1번 선택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키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이 독립된 각각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에서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가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를 중심에 놓는다라는 이론의 하나였는데 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별도의 사실로 볼 수 있을 거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라는 점도 또 하나의 사실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단순성을 갖는다 라는 별도의 사실로도 또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만약에 단순성을 충분히 갖는다면 우리가 케플러의 이론처럼 이 더 발전된 형태의 이론으로, 다른 형태의 이론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3번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했어요. 이전에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구 중심설이 있었나 하면은 이미 물음표가 바뀌는 게 맞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양립이라는 거 뭡니까? 둘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둘 다 설립자 써서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얘도 참여되기 어려울 거고요.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을 했어요. 일단 브라헤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야?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여야 돼. 지구가 중심에 있고 맞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궤에 있다니까 4번에서는 틀릴 부분이 없네요. 적절한 거 찾는 문제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지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케플러가 이렇게 수립했는지 보셔야 될 거고요. 얘가 신플라톤주의에서 가져온 건지 보셔야 될 거고요. 신플라톤주의가 경험주의적인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아까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얘는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신플라톤주의 여러분들 이제 찾을 수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신플라톤주의 케플러가 매료된 거 맞네요. 그쵸?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어땠어야 돼? 경험주의적이어야 돼. 근데 경험주의다라는 설명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경험주의자였기에도 맞아. 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어.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를 신봉했어. 그러면은 이 둘이 맞는 거 아니야? 지금 5번도 맞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보시면 케플러가 신플라톤주의를 따른 것도 맞지만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라는 주장은 케플러는 신플라톤주의, 케플러는 경험주의라는 이 두 별도의 사실을 인과적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오답 좀 익숙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0번 기억에 대한 이해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이 뭐였는지 가서 보셔도 되겠지만 맥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선택지 뭐 있나?
하고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 줄일게요. 자, 5번 볼게요.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그랬어. 누구야? 운명우랑 방이지죠. 그쵸? 얘네는 중국 고대의 우주론을 근거로 했어. 근데 중국 고대 부정했잖아.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나오죠. 그래서 5번 정답 되고 나머지 선택지들이 사실 좀 쉬워서 제가 이렇게 좀 정답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만 한번 다른 선택지를 보면은 어떤 학자, 뭐 매문정은 수학적 방법론, 방이진은 세이론의 수립 이렇게 학자와 그 주장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중국의 사람들은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고 그랬다. 중국의 역대 지식성과를 집대성한 거에는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랑 부합하는 내용의 선택지들 1번, 2번 그리고 각 학자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지문으로 가서 돌아가서 보기 쉬운 표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택지 3,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실 31번 문제가 얘가 이제 정답률도 제일 낮고 역대 수능 이 비문학 지문 중에 거의 뭐 제일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글의 전반적인 맥락이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A박스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A박스는 우리가 생략하고 읽었어도 사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전혀 어떤 불편한 지점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 문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락인데 자, 이 문제 보시면 사실 다른 보기 문제랑 조금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일반적으로 보기 문제는 보기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는 보기를 참고할 때 A. 지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A를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가 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A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보면 여기 만유인력의 개념 나오고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질점의 정의가 없어버려요. 그쵸? 질점이 뭔지를 안 알려주고 우리가 또 다른 개념을 정의하는 부수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기의 내용 보니까 질점이 뭔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네. 질점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뭐라고? 자,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점 중에 질점이고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이 질량인 질점이 부피 요소이다. 뭐 이렇게 질점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또 다른 개념을 부연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보기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여기 그림에 옆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리는 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어떤 점을 질점으로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전체 자체가 되는 거고 이 나눈 각각의 부분이 부피 요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의 외부의 질점 P, 임의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총합은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에서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끼리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요, 그냥 결국 뭐가 뭐랑 같다는 거냐면 이 질점을 당기는 힘이 뭐만 같으면
질량이 같으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량만 같으면 만유인력의 총합이 이 질점에서 질량이 같을 때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피 요소들의 총합, 즉 천체가 가지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의 만유인력의 총합과 같다 그랬어. 근데 질량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피와 밀도의 곱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즉 사실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질점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천체 자체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체 자체가 곧 하나의 질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1에서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껍질들이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에서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1번이랑 2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다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봅시다. 결국 얘가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이거든요.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 그 동심의 구껍질들이 구껍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1번에서는 구껍질이 부피 요소일 때 얘가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총합이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질량만 같다면 뭐가 됐든 P를 당기는 이 만유인력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2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게 구를 구성할 때라고 했어요. 그 부피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개념을 구껍질이라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얘가 당기는 힘이 또 역시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에서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대칭을 구성하기만 하면 혹은 밀도가 균질하기만 하면, 즉 뭐만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질량이 동일하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만 하면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보시면요. 자,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게끔 그랬습니다. 자, 구껍질은 아까 우리가 보기의 내용에서 뭐랑 동치가 됐었냐면은 부피 요소라는 개념이랑 동시가 됐었습니다. 그쵸? 구의 형태일 때 어떤 정도의 부피 요소의 총합은 구껍질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였죠. 자, 그러면은 구껍질이 커진다는 거는,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는 부피 요소가 커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피 요소가 커질수록 만유인력은 커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부피 요소는 어떤 천체를 구성하는 일부였어요. 즉 구성 요소가 커질수록 만유인력도 커진다가 되겠죠. 2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 소문자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즉 지구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과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이 같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질점은 우리 부피랑 밀도의 곱인 질량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이면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이랑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질량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다른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 전부 보시면요, 지구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설정했을 때 달의 질량은 소문자 m으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구의 질량이 m으로 설정이 됐을 때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떨어져 있는 임의의 물질의 질량은 소문자 m으로 표시가 돼요. 구슬 m 여기 있네요. 얘는 소문자 m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천체 자체의 질량이 다른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을 같다고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 2번인 거 사실 선택지와의 비교 혹은 보기 안에 나와 있는 정보의 대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이제 3, 4, 5번도 봅시다. 질량이 m인 대문자 m인 지구와 질량이 소문자 m인 달은 두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했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동일하면서 질량이 대문자 m이고 소문자 m인 두 질점의 사이의 만유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게끔 그랬어. 거리가 동일하고 두 질점의 질량이 동일하면 서로 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같겠군이라는 얘기죠.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그 태양의 부피 요소를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했어요. 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라고 했어. 태양, 여기 지금 이미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태양이에요. 여기 태양 있고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천체 자체를 중심점으로 둬야겠죠. 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 즉 지구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사이, 지구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쵸? 얘랑 태양의 그 부피 요소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번에서 묻는 거는 뭡니까? 지구라는 단어는 여기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의 총합이랑 같냐?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부피 요소의 총합은 곧 천체라는 결론, 아까 우리가 보기의 내용 살펴보면서 봤었으니까 얘도 마땅히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번 반지름이 r, 질량이 대문자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소문자 m인 구슬 사이의 만유 인력은 r 플러스 h만큼의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대문자 m 그리고 소문자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그랬어요. 이거 문장이 길고 우리가 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좀 많으니까 단순하게 대조해 봅시다. 자,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다 그랬어. 그러면 반지름은 우리가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반지름은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 플러스 h는 거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질량이 대문자 m이네랑 소문자 m이네가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조건은 뒤에도 동일하게 대문자 m이네랑 소문자 m이네 인 두 질점의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을 때? r 플러스 h만큼 떨어졌을 때.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 동일하게 있고요. 질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동일하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 살펴보면서 파악했던 맥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벗어나 있는 문제이고, 실전에서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제껴야죠 그냥.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만 쉽게 풀 수 있어도 사실 여기서 시간만 좀 버리지 않아도 충분히 실전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해결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